이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돈을 태우며 다니는 겁니다. 2025년 스위스 베른의 국방부 비밀 벙커. 저는 장관의 면전에 대고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미국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1시간 비행에 5천만 원, 자동차 한 대 값을 공중에 뿌려야만 뜨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나?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어쩔 건가? 장관의 비명 섞인 외침에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유럽의 하늘을 뒤집어 놓을 낯선 아시아 국가의 전투기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날아다니는 진짜 전투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스위스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긴박했던 18개월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한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알프스 산맥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스위스 국방부 작전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윙윙거리는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에서는 더 이상 김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유럽 방산 예산 감시국의 수석 감사관이자 지난 30년간 유럽 각국의 국방 예산 장부를 쥐잡듯이 뒤져온 이 바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남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치부, 그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해 놓은 거짓말들을 오직 숫자라는 칼날로 낱낱이 도려내기 때문입니다. 제 맞은편에는 스위스 국방장관 슈나이더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을 결정하며 스위스 영공의 완벽한 방어를 약속했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넥타이는 답답한 듯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건조했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모르셔서 묻는 겁니까? 슈나이더 장관은 떨리는 손으로 제가 던진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65페이지,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진 그 숫자를 그는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간당 운영비 42,0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비행기가 1시간 뜨는데 5,5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슈나이더 장관이 쉰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고 부품 수급이 좀 꼬여서 그런 거지. 미 국방부에서도 곧 안정될 거라고 했네. 계약 당시에는 29,000달러였지 않나.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걸세. 저는 헛웃음을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희망사항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믿으려 하죠. 장관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드마카를 집어들고 크게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36대, 30년. 이것이 스위스가 도입하기로 한 F-35의 대수와 운영 기간입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기체 가격 75억 달러. 이건 고정가라고 칩시다. 하지만 운영비는 다릅니다. 미 로키드 마틴사가 제시한 매뉴얼대로라면 이 전투기는 30년 동안 기체 가격의 3배가 넘는 돈을 운영비로 먹어치웁니다. 제가 보드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우상향하는 가파른 경사의 붉은 선이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인건비, 그리고 무엇보다 저놈의 스텔스 도료 유지, 보수 비용을 합치면 10년 뒤에는 시간당 운영비가 6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장관님, 스위스 국방 예산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슈나이더 장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주변국을 침략할 일도 없고 대규모 원정군을 보낼 일도 없습니다. 오직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는 적을 감시하고 영공을 방어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영공을 한 바퀴 도는데 수천만 원이 드는 전투기를 샀다니요. 이건 마치 동네 마실을 나가는데 람보르기니를 타고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F-35는 아이폰과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줘야 합니다. 블록4라고 불리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 대당 수천만 달러입니다. 게다가 이걸 안 하면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잠깁니다. 장관님, 우리는 전투기를 산 게 아닙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시동조차 걸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족쇄를 산 겁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슈나이더 장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벙커의 콘크리트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18개월 전만 해도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위스 국민들은 F-35가 가져다줄 안보 효과에 환호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거포장지 속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을, 저 같은 감사관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무례하게 들어온 남자는 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찬 사내였습니다.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라 넘겼고 입가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존슨. 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이자 이번 F-35 도입 계약을 주도한 마쿠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상석 옆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초상집입니까? 우리 슈나이더 장관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존슨이 껌을 씹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형적인 장사꾼. 국가의 안보를 볼모로 잡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 존슨 씨. 제가 차갑게 그를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비용 문제입니다. 당신네 회사가 약속했던 운영비가 벌써 40%나 초과했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자 존슨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봐요, 미스터 토마스. 그가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최고의 무기를 쓰려면 최고의 값을 치러야죠. 페라리를 사놓고 기름값이 비싸다고 불평하면 됩니까? 그리고 계약 위반이라니요. 계약서 123조 5항을 보세요. 물가 상승 및 기술적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적혀 있을 텐데요. 그는 뻔뻔했습니다. 그 작은 조항 하나가 스위스 국방 예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그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존슨의 눈빛이 갑자기 매섭게 변했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 안 보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고 러시아는 호시탐탐 서유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전투기를 포기하겠다고요? 우리랑 등지겠다고요? 스위스가 아무리 중립국이라도 나토의 협조 없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안보 협박. 슈나이더 장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슈나이더 장관 같은 정치인에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곧 정치적 자살을 의미했으니까요. 알겠소, 존슨. 슈나이더 장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겠소. 예산을 더 편성하든 다른 사업을 줄이든.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존슨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스위스를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련 청구서가 하나 더 갈 겁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존슨은 콧노래를 부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그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일개 로비스트 앞에서 쩔쩔매는 꼴을 보는 것도 분했고 저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스위스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도 분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스위스 공군은 파산합니다. 전투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값이 없어서 이륙을 못하는데 경납고에 모셔두고 관상용으로 쓸 겁니까? 그만하게, 토마스. 슈나이더 장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싸울 의지를 잃은 패잔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어. 위약금만 해도 수십억 달러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네. 자네는 그냥 예산을 맞출 방법이나 찾아주게. 그게 자네 일이 아닌가. 장관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벙커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스위스 국기가 힘없이 축 처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F-35의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다면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구멍을 메워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비록 제 양심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노트북을 켜고 유럽 각국의 상황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핀란드, 캐나다, 독일. 상황은 다들 비슷했습니다. 모두가 F-35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육군 기갑부대 예산을 줄여서 전투기 유지비에 쏟아붓고 있었고 캐나다는 도입 대수를 줄이는 꼼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답이 없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떤 계산식을 돌려봐도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파산 아니면 안보 공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려 타이레놀 2알을 입에 털어넣고 무의식적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낯선 파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동료 감사관이 지나가듯 던져주고 간 USB에 들어있던 파일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볼래요? 아시아 쪽 데이터인데 요즘 꽤 시끄럽더라고요.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바빠서 대충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었죠. 폴더 이름은 대한기종 비교 분석. 그리고 그 파일의 맨 아래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낯선 단어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KF-21. KF-21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국가 코드 KUR. 대한민국. 한국?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니. 삼성 휴대폰을 만들고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인 건 알지만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파일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항공 우주 기술의 정점인 미국도 비용 문제로 쩔쩔매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전투기가 무슨 대안이 되겠습니까? 뻔하죠. 미국의 구형 기술을 베껴서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만든 짝퉁이거나 아니면 가격만 싼 싸구려 연습기 수준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란 게 이런 걸까요? 아니면 밤샘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제 판단력을 흐리게 한 걸까요? 저는 홀린 듯이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재원표와 그래프들이 떴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4.5세대 전투기. 저는 습관적으로 비용 항목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시간당 운영비 15,000달러. F-35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뻥튀기다. 카탈로그 스펙일 뿐이야. 실전에서는 이것보다 2배는 더 나오겠지. 한국 애들이 마케팅하려고 숫자를 조작했구만. 저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과장된 홍보 자료라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 자료에는 지독할 정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엔진 부품 국산화율 65%. 레이더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 완료. 미국 승인 없이 정비 가능 항목 90% 이상. 미국 승인 없이 정비가 가능하다고. 제 시선이 그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스위스가 겪고 있는 고통의 핵심이 바로 미국의 승인이었으니까요. 나사 하나를 풀려고 해도 펜타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독자 정비가 가능한 전투기라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달콤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특히 무기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싸면 성능이 형편없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가 엉망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용이야. 현실성이 없어. 저는 노트북을 덮으려 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스위스 영공에 띄운다. 알프스 산맥을 넘다가 추락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괜히 이런 거 보고서에 넣었다가는 슈나이더 장관에게 비웃음만 살 게 뻔했습니다. 토마스, 자네 이제 한국제 짝퉁까지 들고 오나? 우리가 그 정도로 궁해 보이나? 장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USB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USB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제대로 봐봐. 내가 찾던 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다시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제 특기인 가혹 조건 테스트를 말이죠. 한국 측이 제시한 데이터에 거품이 있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20% 더 높게 잡았습니다. 환율도 최악으로 설정했고 부품 수급 기간도 2배로 늘려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F-35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가 나오기를. 아니, 적어도 파산은 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띵 마이너스 결과 창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류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다시 또다시. 3번을 다시 돌려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동일 예산 대비 작전 수행 가능 횟수. F-35 250회. KF-21 580회. 2배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악의적으로 조건을 나쁘게 설정했는데도 한국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압도적인 효율성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비교표 맨 아래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낯선 이름. 그 이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스위스. 공군을 구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 작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제가 얼마나 거대한 벽과 싸워야 하는지 말입니다. 상대는 세계 최강 대국 미국,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대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유럽 항공 정보 분석가인 한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스? 나야, 토마스. 자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수화기 너머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쪽에 연락할 루트 좀 찾아줘. 그래, KF-21. 그 전투기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극인지. 창밖으로 스위스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의 여명과 함께 저는 움직였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수정처럼 맑아졌고 심장은 전투를 앞둔 병사처럼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작은 숫자가 이 낯선 데이터가 거대한 바위를 깨트릴 계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국방부 전략회의실. 슈나이더 장관을 비롯해 공군 참모총장, 예산위원장, 그리고 불청객 존슨까지 스위스 국방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제가 밤새 분석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금부터 제2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힌 전투기 KF-21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경외감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당함 그리고 어이없음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토마스 감사관, 공군 참모총장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평소 점잖기로 유명한 군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우리가 로키드 마틴이랑 협상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시아의 변방국 전투기를 들고 와? 여기가 무슨 동대문 시장인 줄 아나? 시장 바닥 흥정이 아닙니다, 총장님. 숫자를 봐주십시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동일 예산으로 F-35는 36대 중 12대만 상시 가동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정비창에 처박혀 있어야 하죠.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36대 전량을 띄우고도 예산이 남습니다. 전력 지수가 2배 이상 차이 난단 말입니다. 숫자 타령 좀 그만해. 슈나이더 장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토마스, 자네 미쳤나? 미국이 알면 뭐라고 하겠나? 스위스가 미국 전투기 버리고 한국 걸 산다고 하면 펜타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금융 제재라도 들어오면 자네가 책임질 건가? 장관님, 우리는 중립국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주적인 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허락 없이는 부품 하나 못 바꾸는 전투기를 사는 게 자주 국방입니까? 그건 속국이나 하는 짓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석에 앉아있던 존슨이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아주 느리고 모욕적인 박수였습니다. 브라보. 아주 눈물겨운 애국심이네, 미스터 토마스. 존슨은 껌을 짝짝 씹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 한국? 코리아? 그래, 걔네들 냉장고는 잘 만들지. TV도 잘 만들고. 그런데 전투기는 냉장고가 아니야. 사람 목숨이 달린 최첨단 살인 기계라고. 그는 스크린 속 KF-21을 손가락질하며 킬킬거렸습니다. 이거 봐.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베꼈네. 랩터 흉내낸다고 애썼어. 그런데 속은?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거 갖다 쓰고 미사일은 유럽 거 달고. 이게 무슨 한국 전투기야? 그냥 전 세계 부품 주워다가 조립한 프라모델이지. 존슨의 말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게다가 검증도 안 됐잖아. 전쟁터에서 굴러본 적 있어? 실전 데이터 있어? 없잖아. 그런 껍데기를 믿고 스위스 영공을 맡기겠다고. 자네 제정신이야? 존슨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야.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라고. 전쟁 나면 걔네가 부품이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들 쓰기 바쁠 텐데. 현실을 직시해, 토마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싸구려야. 명품을 살 돈이 없다고 짝퉁을 사면 결국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그의 말은 논리적인 척했지만 지독한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오만함이 회의실의 분위기를 지배했습니다. 장관도 총장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존슨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시기상조야. 격이 떨어지지. 스위스 공군이 한국제를 쓴다는 건 자존심 문제야. 그냥 예산을 더 짜내보자고. 국민들 세금 좀 더 거두면 되지 않겠어? 그들은 숫자를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안보가 아니라 체면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뿐이었습니다. 저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회의는 싱겁게 끝났고 제 제안은 검토 부적격 판정을 받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존슨은 나가면서 제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엑셀 기술자 양반. 다음엔 좀 더 그럴듯한 걸 가져와 보라고. 중국산 드론은 어때? 싸긴 그게 제일 싸잖아. 하하. 굴욕적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릴 확실한 한 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존슨의 말대로 KF-21은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했고 한국은 방산 후발 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베른 시내의 허름한 펍에 틀어박혀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취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시키는 대로 예산 삭감안이나 만들고 월급이나 받으면 그만 아닐까? 하지만 술잔을 기울일수록 존슨의 그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싸구려야. 프라모델이지. 아니야. 제 직감이 제 30년 감사관의 본능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촘촘한 설계, 말도 안 되게 높은 국산화율, 그리고 유지 보수의 편의성까지. 이건 단순히 베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만든 진짜였습니다. 저는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확인해보자. 존슨이 말한 그 프라모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포기해도 늦지 않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새벽에 통화했던 친구 한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 한국 쪽 엔지니어랑 연결해줘. 지금 당장. 토마스? 지금 거긴 새벽 2시야. 그리고 공식 라인으로 접촉하면 국방부가 알게 될 텐데. 비공식으로. 자네 인맥 넓잖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아는 사람 없어? 실무자면 돼. 정치인 말고 진짜 비행기를 만드는 엔지니어. 한스는 한숨을 쉬더니 잠시 후 전화번호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김민석 수석연구원. 카이 KF-21 개발팀.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 전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이 사람도 영어를 못하거나 저를 잡상인 취급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딸깍. 여보세요? 헬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고 묵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국방 예산 감사관 토마스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토마스 씨. 한스에게 연락받았습니다. 김민석 수석의 영어는 유창하진 않았지만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 수석님, 당신네 전투기 진짜입니까? 네. 미국 로비스트들이 그러더군요. 한국 전투기는 껍데기만 벗긴 프라모델이라고. 엔진도 미국 거고 미사일도 유럽 거라서 전쟁 나면 부품 없어서 고철된다고. 사실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수석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토마스 씨, 저희는 6.25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네. 70년 전 저희는 탱크 한 대가 없어서 맨몸으로 적의 탱크를 막아야 했습니다. 남의 나라가 무기를 안 주면 우리 가족이 죽는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만듭니다. 엔진? 네, 지금은 미국 라이선스 생산입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이미 70%를 넘겼고 독자 엔진 개발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미사일? 한국형 독자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어 통합 중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지만 우리는 끝까지 나는 전투기를 만듭니다.
미국이 부품을 끊어도 세상이 우리를 고립시켜도 우리 손으로 정비해서 마지막 한 대까지 띄울 수 있는 전투기. 그게 KF-21입니다. 존슨 씨가 그걸 프라모델이라고 했다면 그는 전쟁을 모르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쿵.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나는 전투기. 그것이 바로 스위스가 아니 전 유럽이 찾고 있던 정답이었습니다. 최고 성능의 F-35가 아니라 전쟁이 나도 멈추지 않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무기. 자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카탈로그 말고 진짜 데이터. 존슨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메일함에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파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행 테스트 로그, 정비 매뉴얼, 부품 국산화 로드맵, 심지어 실패했던 실험 영상까지. 김수석은 정말로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존슨의 오판, 슈나이더 장관의 오판, 그리고 유럽 전체의 오판을 뒤집을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비용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전시 상황 10년 시나리오.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경우를 가정한 극단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F-35의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1년 후. 부품 공급 지연 발생. 가동률이 80%에서 50%로 급락했습니다. 3년 후. 핵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거부. 미사일 발사 불가. 가동률 10%. 5년 후. 스위스 공군 전멸. 알프스 영공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스위스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75억 달러를 주고 산 미래였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나라는 망하는 길. 이번에는 KF-21의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조건은 똑같이 가혹하게 설정했습니다. 미국의 엔진 부품 수출 통제 상황 가정.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1년 후. 가동률 90% 유지. 3년 후. 가동률 85%. 5년 후. 가동률 80%. 10년 후. 여전히 스위스의 하늘에는 KF-21이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김수석이 말한 생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세계 최고 스펙은 아니어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 힘. 저는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제 책상 위에는 100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보고서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스위스 공군의 생존 전략 환상에서 현실로.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저는 미국의 적이 될 것이고 방산업계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릅니다. 존슨 같은 거물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겠죠. 제 30년 커리어가 연금이 평온한 노후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김민석 수석이 보낸 메일의 마지막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씨. 엔지니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두려움에 눈이 먼 사람들 뿐입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나는 감사관이다. 내 평생을 숫자의 진실을 밝히는 데 바쳤다. 이제 와서 비겁하게 도망칠 수는 없다. 저는 샤워를 하고 가장 아끼는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알프스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존슨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 토마스. 아직도 안 잘렸나? 얼굴이 퀭하구만. 짝퉁 전투기 연구하느라 밤이라도 새웠어? 그는 낄낄거리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존슨 씨. 왜?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 실수? 내가? 당신은 한국을 모독했고 엔지니어를 모독했고 무엇보다 숫자를 무시했어.
뭐라는 거야, 이 미친 늙은이가. 기대하시오. 오늘 회의실에서 당신이 팔아먹으려던 그 화려한 껍데기가 어떻게 벗겨지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저는 존슨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존슨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곧 반전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을, 아니 KF21을 다시 보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은 저 스위스 벙커 안에서 폭탄처럼 터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국방부 대회의실에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이 지하 벙커 안에는 스위스 국방의 미래를 결정할 12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숨막히는 정적. 그 정적을 깬 것은 슈나이더 장관의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없네. 토마스, 자네가 준비한 수정안이라는 거 짧게 보고하게. 어차피 예산 삭감안이겠지? 장관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서류를 보지도 않고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존슨은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디 한번 재롱이나 부려봐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가방에서 제가 밤새 작성한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꺼내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장관님, 예산 삭감안은 없습니다. 뭐라고?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산을 살리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제 시뮬레이션을 봐주십시오. 그 뒤에 저를 해고하셔도 좋습니다. 슈나이더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엔터키를 눌러버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전역의 지도였습니다. 이것은 2030년 가상의 전시 상황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1. 적색 경보 발령. 알프스 산맥 북쪽 국경에서 미확인 전투기 편대 접근 중. 스위스 공군 긴급 출격 명령 하달. 화면 속에서 붉은 점들이 국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공군 기지에는 파란 점, 즉 아군 전투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F-35 36대였습니다. 자, 상황 시작합니다. 화면 속 시계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적기에 맞서 F-35 편대가 이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6대 중 12대만이 활주로로 이동했고 나머지 24대는 경납고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토마스. 저게 뭔가? 왜 나머지는 안 뜨나? 공군 참모총장 한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재 F-35의 실제 가동률 55%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 한쪽에 팝업 창이 떴습니다. 경고 부품 수급 지연. 메인 서버 접속 대기 중. 엔진 점화 승인 불가. 이게 뭡니까? 전시 상황입니다, 총장님. 미국 본토와의 통신 라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F-35는 시동을 걸 때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메인 서버와 암호화 통신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로그인 절차죠. 그런데 전시 상황에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통신이 지연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비싼 돈 주고 산 전투기가 로그인을 못해서 못 뜬다고. 계속 보시죠. 화면 속에서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겨우 이륙한 12대의 F-35가 적기를 요격하고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재출격을 위해 정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품 재고 없음. 미국 승인 대기 8주소요. 붉은 경고창이 다시 떴습니다. 돌아온 전투기들은 다시 뜰 수 없었습니다. 나사 하나, 센서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미국의 승인 코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전 3일 만에 스위스 영공을 지키는 파란 점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스위스 지도는 적군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까? 슈나이더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존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토마스. 이건 악의적인 편집이야. 가동률 55%? 웃기지 마. 우리는 70% 이상을 보장한다고. 보장? 제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 보장, 계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구두 약속 말고 문서로 된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 전시 상황에서 70%가 안 나오면 로키드 마틴이 위약금을 냅니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전투기를 밀어서 띄울 겁니까? 존슨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보장 조항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존슨 씨, 서버 접속 문제 부인하십니까? 2021년에도 미군 서버 점검 때문에 전 세계 F-35가 8시간 동안 먹통이 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전쟁 중이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존슨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팩트로 공격하는 저에게 반박할 논리가 부족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KF-21 보람의 36대가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시나리오 2. 조건은 동일합니다. 적색 경보 발령. 다시 적기들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스위스 공군 기지에서 파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6. 36대 전원이 활주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동률 90% 이상. 서버 접속? 필요 없습니다. 자체 시동 가능합니다. KF-21 편대는 적기를 요격하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창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눈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뜰 수 있을까? 자체 정비 완료. 부품 교체 완료. 재출격 준비 끝. 불과 2시간 만에 파란 점들이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한스 총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부품 호환성과 독자 정비 권한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KF-21은 설계부터 전시 가용성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비슷한 규격의 민간 항공기 부품을 깎아서라도 끼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비 권한 100%를 구매국에 넘깁니다. 우리가 뜯어보고 싶으면 뜯어보고 고치고 싶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 속에서 KF-21 편대는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며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스위스의 하늘은 여전히 파란색이었습니다.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지만 회의실 안의 충격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슈나이더 장관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토마스, 이 데이터 믿을 수 있는 건가? 어제 밤새 한국하이의 수석 엔지니어와 직접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실전 운용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폴란드? 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운용 중입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동률이 85%를 상회합니다. 심지어 부품이 없을 때 한국에서 배송되는 시간이 미국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폴란드라는 실증 사례가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유럽 국가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쓰고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확실히 가동률 차이가 너무 심해. 우리가 너무 스펙에만 집착했던 거 아닐까?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존슨이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사기야. 다 조작된 거라고. 그는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야? 한국? 코리아? 걔네가 전투기를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6.25 전쟁 때 꿀꿀이 죽이나 먹던 나라야. 그런 나라가 만든 비행기에 목숨을 맡기겠다고. 스위스의 격이 있지 쪽팔리지도 않아? 존슨의 막말이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의 저런 바닥을 드러내는 태도가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존슨 씨.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격이라는 게 뭡니까? 비싼 명품 로고가 박힌 비행기를 경납고에 모셔두고 정작 전쟁이 나면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스위스의 격입니까? 뭐? 그리고 당신이 꿀꿀이 죽이나 먹던 나라라고 비하한 그 한국. 저는 회의실에 있는 모두를 둘러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굶주림이 뭔지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칠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골프장에서 와인 마시며 비즈니스 할 때 그들은 공장 바닥에서 기름밥 먹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한 한국의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껍데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는 전투기를 만듭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당신의 그 번지르르한 카탈로그보다 100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존슨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슈나이더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이름값은 높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남의 칼을 비싼 돈 주고 빌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투박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내 칼을 가지시겠습니까? 슈나이더 장관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청정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국방장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치인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장관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한스 총장. 예, 장관님. 자네 생각은 어떤가? 파일럿의 입장에서 말해보게. 정치 말고 실전에서. 한스 총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럿들은 껍데기가 예쁜 비행기보다 언제든 시동이 걸리는 비행기를 원합니다. 저기 눈앞에 있는데 시스템 업데이트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싶은 파일럿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 싸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슈나이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는 존슨을 바라보았습니다. 존슨 씨. 유감이군. 자, 장관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존슨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전화 오라고 하시오. 슈나이더 장관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백악관이 우리 영공을 지켜주는 게 아니지 않소?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은 우리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75억 달러? 그 돈이면 한국 전투기를 사고도 남은 돈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을 수 있소.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호구 노릇을 하지 않겠소. 에이. 존슨은 부들부들 떨더니 서류 가방을 거칠게 챙겨들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너희들 나토 회의 때 보자. 한국산 고철 덩어리 끌어안고 다 죽어봐라. 그는 저주를 퍼부으며 회의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패배자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하고 상쾌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토마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아니, 스위스가 살았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계산을 넘어서 진실을 보여줬어. 한국. 그 나라 정말 궁금하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물건을 만들었는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보게. 한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서를 가져오게. 단 조건은 하나야. 무엇입니까?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생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고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게. 그들이라면 해줄 것 같군. 알겠습니다.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저는 장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30년 감사관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악수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알프스의 만년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산맥을 이제 곧 한국의 보라매들이 지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멈추지 않는 엔진 소리를 울리며 자유롭게 날아다닐 그날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 티켓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김민석 수석에게, 아니 대한민국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당신들의 진심이, 당신들의 땀방울이 저 높고 콧대 높은 유럽의 성벽을 무너뜨렸다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수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수석님, 짐 싸십시오. 스위스로 오셔야겠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저는 잠시 웃음을 머금고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진짜 비행기 한 대 몰고 오십시오.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비행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비상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 제가 탄 차가 남해의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국방부의 특사 자격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 실사를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기가 바로 KAI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죠. 운전기사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경납고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고 그 위를 날아오르는 노란색 훈련기들이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매캐한 항공유 냄새, 그리고 쇠를 깎는 뜨거운 열기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곳은 살아있구나. 정문 앞에는 김민석 수석 연구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화로만 듣던 목소리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왜소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소매 끝에는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피로해 보였지만 깊고 맑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토마스 씨. 그가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았을 때 손바닥 전체에 퍼진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펜대를 굴리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쇠와 씨름하고 볼트를 조이고 하늘을 동경해온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김수석님. 당신이 만든 그 생존을 제 눈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보안구역을 통과해 조립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거대한 공간. 그 안에 수십 대의 KF-21 전투기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뼈대만 있었고 어떤 것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어떤 것은 도색을 마치고 출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압도한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개미떼처럼 붙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누구 하나 잡담을 나누거나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종교 의식을 치르는 수도승들처럼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분들, 지금 화난 겁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김수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간절한 겁니다. 간절하다고요? 저기 엔진 조립하는 반장님, 올해 정년퇴직이십니다. 평생을 비행기 만드는 데 바치셨죠. 저분 아버님이 6.25 전쟁 때 공군 정비사셨는데 그때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없어서 미군기 얻어 타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김수석의 시선이 노장 엔지니어를 향했습니다. 저분에게 이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재물이고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나사 하나라도 잘못 조여서 파일럿이 위험해지면
자기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노장 엔지니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쓰고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붙잡아가며 아주 미세한 배선 하나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공장 안을 걷는데 벽면에 걸린 거대한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이 시작된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존슨 같은 로비스트들은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만드는 사람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사람들. 그 결과물이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이 담긴 물건은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그 기운을 전달하는 법이니까요. 토마스 씨,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수석이 저를 완성된 기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종석 캐노피 아래 아주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 그리고 후원해준 국민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철수, 이영희, 박지성. 수천 수만 개의 이름들이 전투기 동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기를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내주셨고 학생들이 저금통을 털어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5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실패해서는 안 됐습니다. 김수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날개가 알프스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저희는 물건을 팔고 도망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필요로 했던 건 최첨단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진심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품에 있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들어 서명란에 꾹꾹 눌러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수성님, 스위스로 오십시오. 알프스의 바람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2026년 6월, 스위스 엠멘 공군 기지,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스위스 공군이 도입한 KF-21 현지명 알펜 예거 알프스의 사냥꾼의 첫 인도 비행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스위스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 각국의 공군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나토 사령관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유럽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니까요. 저는 귀빈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슈나이더 장관이 상기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민석 수석이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 정말 괜찮겠지? 오늘 실수하면 나라 망신이야. 슈나이더 장관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관님. 저 비행기는 한국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알프스 산신령도 감동할 겁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활주로 끝에서 웅장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지면을 박차고 오르는 회색의 기체. 꼬리 날개에는 스위스 국기의 하얀 십자가와 한국의 태극 문양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쿠오 마이너스. 가슴을 울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KF-21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알프스에 살았던 독수리처럼 자연스럽고 힘찼습니다. 비행기는 순식간에 고도를 높이더니 만년설이 쌓인 융프라우 봉우리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급선의 기동을 하며 배면 비행으로 관중석 위를 통과했습니다. 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전투기 못지않은, 아니 더 날렵하고 안정적인 기동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스위스 베테랑 파일럿의 목소리가 생중계되었습니다. 여기는 알펜 예거원. 기체 상태 완벽함. 조종 반응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마치 내 손발처럼 움직인다. 이건 명품이다.
파일럿의 흥분된 목소리에 슈나이더 장관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유럽 각국의 장군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군. 저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건가? 가성비만 좋은 줄 알았더니 성능도 괴물이야. 우리도 도입을 서둘러야겠어. 미국 눈치 볼 때가 아니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찬사들. 그 순간 저는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존슨이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백해진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비웃었던 프라모델이 지금 유럽의 하늘을 지배하는 제왕이 되어 날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듯 슬그머니 등을 돌려 행사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비행이 클라이맥스로 치달았습니다. KF-21 편대가 하늘의 거대한 태극 문양과 스위스 십자가를 연기로 그려내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모든 비행이 끝나고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김민석 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 엔지니어로서의 중압감, 그리고 마침내 해냈다는 벅찬 감동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겠죠. 제가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 수석님.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이제 유럽의 하늘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김 수석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스 씨. 당신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날은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숫자가 말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만든 건 당신들의 땀방울이었고요.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장. 분위기는 축제였습니다. 유럽 각국 대표들이 김 수석과 한국 하이 관계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려고 줄을 섰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 관계자들까지.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변방의 아시아 국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협력해야 할 동등한 파트너, 아니 한 수 배워야 할 스승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 소장이 김 수석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김,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묻고 싶소. 우리는 100년 동안 엔진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이런 가동률을 달성하지 못했소. 한국의 비결이 도대체 뭐요? 김 수석은 통역을 통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독일은 최고를 만들기 위해 완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절박함. 그것이 우리의 엔진입니다. 그 대답에 독일 장군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사도 정신을 한국에서 봅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알프스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노을 속으로 임무를 마치고 경납고로 들어가는 KF-21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5억 달러의 예산 폭탄을 막아낸 것보다 제 보고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 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땀과 눈물, 그리고 정직한 기술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은퇴 미뤄야겠어. 한국이라는 나라 좀 더 지켜보고 싶어졌거든. 이 사람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었습니다. 미국 일변도의 무기 시장에 균열을 내고 자주 국방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꽂은 대한민국. 그들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들의 날개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스위스의 산맥을 넘은 그들의 날개짓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빛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비행기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혼이 타고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스위스 상공에서 펼쳐진 한국 전투기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비상은 이제 막 활주로를 떠났을 뿐이니까요. 존경하는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들. 오늘 저와 함께 떠난 스위스로의 여행 어떠셨나요? 알프스의 만년설 위를 우리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KF-21 보라매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혹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 원고를 준비하고 읽어드리는 내내 몇 번이나 목이 메어 잠시 녹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특히 사천 공장의 그 나이 지긋한 반장님이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나사 하나도 허투루 조일 수 없다고 하셨던 그 대목. 그분의 떨리는 손끝과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서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나라 잃은 서름이 뭔지 책으로만 배웠지 몸으로는 모르는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였고, 거리는 화려했고,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가끔은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풍요로움이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그리고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저절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1950년대, 60년대, 그 가난하고 처절했던 시절. 탱크 한 대가 없어서 맨몸으로 적을 막아야 했던 그 비통한 역사를 딛고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이 가난과 무시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피눈물을 삼키며 달려오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요. 독일의 캄캄한 지하 탄광에서 찜통 같은 중동의 사막에서 그리고 기름 냄새 진동하는 공장 바닥에서 선생님들이 청춘을 바쳐 흘리신 그 뜨거운 땀방울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날 알프스의 하늘을 뒤덮은 저 거대한 강철 날개가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들, 가끔 거울을 보시며 늘어난 주름살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한숨 쉬실 때가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내가 한 게 뭐 있나 하며 씁쓸해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제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카이 공장에서 토마스 씨가 잡았던 그 김수성님의 거친 손 기억하시죠? 토마스 씨는 그 손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손이야말로 그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그 손으로 집을 지으셨고, 그 손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비록 지금은 조금 떨리고 투박해졌을지 몰라도 그 손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자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그 주름 하나하나에, 그 굳은 살 하나하나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오신 영웅들이시니까요. 우리 채널 이름이 뷰티풀 코리아잖아요. 저는 진짜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화려한 K-팝 무대나 번쩍이는 서울의 야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선생님들의 지난 세월, 그 은은하고 깊은 향기야말로 진짜 뷰티풀 코리아의 본질이 아닐까요? 저는 선생님들의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손녀딸 같은 마음으로 이 채널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슴 벅찬 이야기,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아, 내가 참 좋은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고 위로받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적적하지 않으시도록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선생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늘 곁에서 조잘조잘 이야기해 드리는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랑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부디 제발 건강만 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불어옵니다. 외출하실 때는 춥지 않게 목도리 꼭 두르시고 장갑도 꼭 끼세요. 빙판길 미끄러우니까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입맛 없으셔도 늙어서 뭐 해야지 마시고 식사 꼭 챙겨 드세요. 따뜻한 국물에 밥 한 술이라도 뜨셔야 기운이 나죠. 무릎이나 허리가 쑤시면 참지 말고 꼭 병원 가셔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요. 자식들 걱정할까봐 아픈 거 숨기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웃으시는 게 자식들에게는 제일 큰 효도고 기쁨이랍니다. 선생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 주셔야 제가 더 신나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저의 이 작은 진심이 선생님들 가슴에 따뜻하게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고요. 로그인 같은 거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속으로라도 그래, 수고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나도 옛날에 비행기 보고 싶어서 하늘만 쳐다봤었지 하시는 추억담도 좋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춥다 하시는 사소한 안부도 좋아요. 독수리 탑업이라 느리셔도 괜찮고 오타가 좀 나도 괜찮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직접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게 세상 그 어떤 드라마보다 재미있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읽고 마음 깊이 새겨서 다음 영상 만들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어버이이신 선생님들, 오늘 밤도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시끄러운 뉴스나 자식들 걱정은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만큼은 내가 이 나라를 지켰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흐뭇한 마음으로 따뜻한 이불 덮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고단했던 지난 날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젊은 세대가 이 나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영원한 말동무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